까만색. 세상 모든 것이 까만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다. 내 작은 구두도, 엄마가 억지로 입힌 까끌까끌한 원피스도, 심지어 하늘에 떠있는 구름마저도 회색빛이 감도는 까만색으로 보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어른들은 모두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6살짜리 내게 죽음이라는 건 아직 너무 어려운 단어였다. 그저 할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 할머니가 구워주시던 달콤한 쿠키 냄새를 이제 맡을 수 없다는 것 정도만 어렴풋이 느껴질 뿐이었다. 장례식은 야외에서 열렸다. 커다란 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잔디밭에는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엄마 옆에 꼭 붙어 앉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너무 지루했다.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오래 하는 걸까? 엄마는 계속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다.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지금은 엄마를 와락 안아줘도 되는 건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 엄마의 두 손에는 휴지가 꼭 쥐어져 있었는데 마치 그 휴지가 엄마를 겨우 붙들고 있는 마지막 끈 같아 보였다.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 착한 분이셨어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예요. 우리를 항상 아껴주셨죠.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끝만 내려다보았다. 풀밭에는 작은 개미 한 마리가 열심히 기어가고 있었다. 개미는 나처럼 지루하지 않은 걸까? 쟤는 어디로 가는 걸까? 개미를 따라 시선을 옮기다 보니 저 멀리 나무들 너머로 알록달록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니 그건 어린이 놀이터였다. 빨갛고 노란 미끄럼틀, 파란색 그네,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놀이기구까지. 심장이 갑자기 콩콩 뛰기 시작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 걸까? 엄마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할머니의 나무 상자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내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살금살금 옆으로 움직였다. 놀이터가 더 잘 보이는 곳으로. 다행히 놀이터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까만색 일색인 이곳과는 전혀 다른 밝고 즐거운 세상이 저기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온통 까만색 옷을 입은 내가 알록달록한 놀이터로 달려가는 모습은 분명 이상해 보일 테지만 지금은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았다. 뒤를 살짝 돌아보았다. 엄마는 괜찮을까? 내가 없어진 걸 알았을까? 아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엄마 주위에 모여 있었고 엄마는 말없이 관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 잠깐만 다녀오는 거야. 아주 잠깐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네를 향해 달려갔다. 까만 드레스 자락이 허벅지에 착착 감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달렸다. 풀밭을 가로지르자 축축한 흙냄새와 함께 이름 모를 풀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장례식장의 무겁고 슬픈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냄새였다. 마침내 놀이터 입구에 다다랐다. 낡았지만 정겨워 보이는 나무 울타리가 나를 방해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곧장 그네로 향했다. 4개의 그네가 나란히 매달려 있었는데 나는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해 보이는 노란색 그네를 골랐다. 엉덩이를 걸치고 앉자 차가운 쇠사슬, 느낌이 등 뒤로 전해졌다. 발을 동동 구르며 그네를 움직여보려 했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항상 엄마나 할머니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뒤에서 밀어주셨기 때문에 혼자서 그네를 타는 건 꽤나 어색하고 힘든 일이었다. 끙차, 끙차. 입으로 소리를 내며 있는 힘껏 발을 굴렀다. 그네가 아주 조금씩 앞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높이 올라가지는 못했다. 시시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건 그네를 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예전처럼 하늘 높이 발을 뻗어 구름에 발이 닿을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마구 헝클어뜨리는 그런 느낌을 원했다. 몇 번 더 발을 구르다 보니 금세 지치고 말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입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에잇, 재미없어. 그냥 미끄럼틀이나 탈까. 그네에서 내려서려 몸을 앞으로 숙이는 순간이었다. 내가 밀어줄까?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 한 명이 서 있었다.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웃음기가 살짝 어려 있었다. 햇빛이 아저씨 등 뒤에서 비춰서 얼굴이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다. 아마도 다른 아이의 아빠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네네, 혼자 끙끙대던 참이라 누군가 도와준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기뻤다. 아저씨는 조용히 내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네를 잡은 그의 손이 느껴졌다. 손은 크고 따뜻했다. 야, 간다. 아저씨가 힘껏 그네를 밀었다. 와, 순식간에 내 몸이 하늘로 붕 솟아올랐다. 아까 혼자 낑낑대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이. 그리고 빠르게 바람이 얼굴을 시원하게 때렸고 까만 원피스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웃음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대어높이요, 대어높이. 내가 소리치자 아저씨는 더 세게 그네를 밀어주었다. 발을 앞으로 쭉 뻗으니 정말 하늘에 닿을 것만 같았다. 장례식장의 지루함과 슬픔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아이였다. 아저씨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그네를 밀어주었다. 그네가 앞뒤로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경쾌한 음악처럼 들렸다. 한참을 그렇게 하늘을 날았다. 아저씨는 지치지도 않는지 일정한 힘으로 계속 나를 밀어주었다. 슬슬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지만 이 즐거움을 멈추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몇 번 더 그네가 오르내린 후 갑자기 그네 움직임이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다. 그네가 거의 멈출 무렵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아저씨는 여전히 내 뒤에 서 있었지만 아까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여전히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입가에 걸려있던 희미한 미소가 사라진 것 같기도 했다. 이제 다 탔으니? 아저씨가 물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조금 더 타고 싶었지만 아저씨가 이제 그만 밀어주려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네에서 내려오자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다. 아저씨는 가만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입을 열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재밌었어. 네, 엄청 재밌었어요.
나는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아저씨도 따라 웃는 것 같았지만 모자 그늘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았다. 바로 그때 아저씨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잡아보아라. 그리고는 장례식장이 있는 쪽, 그러니까 내가 도망쳐 나온 그 방향으로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남기고 정말 바람처럼 달려가 버렸다. 나는 순간 멍하니 서서 아저씨가 멀어져가는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친절하게 그네를 밀어주던 아저씨가 왜 갑자기 나랑 술래잡기를 하자는 걸까? 그것도 하필이면 엄마와 다른 어른들이 있는 내가 몰래 빠져나온 그 장례식장 방향으로.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보면 분명 지루한 장례식장으로 다시 끌고 갈 텐데 엄마는 분명 화를 내실지도 모른다. 할머니의 장례식인데 놀이터에서 놀았다고 하면 엄마는 또 눈물을 글썽이실 것 같았다. 하지만 아저씨는 나를 보며 싱긋 웃는 것 같기도 했고 그 웃음이 마치 이리 와, 더 재밌는 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잠깐 망설였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아저씨를 따라가야 할까? 그네를 타는 동안 아저씨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나를 아주 높이, 세상에서 가장 신나게 밀어주지 않았던가. 어쩌면 아저씨는 나를 장례식장으로 데려가려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더 재미있는 곳으로 데려가려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 분명 그럴 거야. 가티가요. 나는 까르르 웃으며 아저씨를 뒤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까만 드레스가 다시 한번 나풀거렸고 풀밭을 뛰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저씨는 생각보다 빨랐다. 야구 모자를 쓴 머리가 풀숲 사이로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저씨, 잠깐만요. 내가 소리쳤지만 아저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다. 이상했다. 아까 그네를 밀어줄 때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마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앞만 보고 달리고 있었다. 우리는 놀이터와 장례식장을 구분짓는 낡은 철조망과 나무들이 우거진 곳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저씨는 그쪽으로 가려는 걸까? 그곳은 길이 별로 좋지 않아 보였는데 발밑에는 마른 나뭇가지와 돌멩이들이 뒹굴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았다. 아저씨는 주차된 차들 근처에 있는 커다란 덤불 옆으로 쏙 사라졌다. 나는 아저씨를 잡기 위해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가시가 있는 나뭇가지들이 내 팔과 다리를 살짝 긁었지만 아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지금은 오로지 아저씨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잡았다. 덤불을 헤치고 나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저씨가 어디 갔지? 나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분명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덤불 뒤에는 다른 길이 없었다.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아 보였다. 아저씨는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 아까 놀이터에서 들리던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모두 멎은 것 같았다. 오직 내 심장 뛰는 소리만 쿵쿵 크게 들려왔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아저씨는 어디로 간 걸까? 나를 놀리는 걸까? 아저씨 어디 계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다.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까 그네를 탈 때의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여긴 어디지? 엄마는 어디 계실까? 나는 천천히 덤불 밖으로 나왔다. 주차된 차들이 몇 대 보였다. 그 중에는 우리 차도 있었다. 엄마가 저 차 안에 있을까 하니 엄마는 아까 할머니 관 옆에 앉아 계셨다. 바로 그때였다. 내가 미처 알아채기도 전에 커다란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그리고 강한 팔이 나를 번쩍 들어 올렸다. 갸악. 나는 짧은 비명을 질렀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도 아저씨의 장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저씨는 나를 안아 올린 채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아저씨의 팔은 단단했고 숨결에서는 희미하게 땀 냄새와 담배 냄새 같은 것이 섞여났다. 아까 놀이터에서 맡았던 풀 냄새와는 전혀 다른 불쾌한 냄새였다. 아저씨, 내려주세요. 내가 말했지만 아저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의 옆모습을 올려다보았다. 야구 모자 아래로 보이는 턱선이 굳게 다물려 있었고 아까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웃음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다. 아저씨는 장례식장 입구 근처에 주차된 파란색 차로 향하고 있었다. 왜 나를 채 태우려는 걸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다. 엄마한테 데려다 주는 게 아닌가? 이 차는 우리 차가 아닌데.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자동차 열쇠인 것 같았다. 차 문을 열려고 하는 건가 그 순간. 나는 이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싫어요, 내려줘요. 나는 있는 힘껏 소리치며 발버둥치기 시작했다. 내 작은 발이 아저씨의 옆구리를 찼지만 아저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도 강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가 보고 싶었다. 할머니도. 아저씨가 마침내 차 문고리에 손을 대려고 할 때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명을 질렀다. 엄마,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울려 퍼질 줄은 몰랐다. 거의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 여기 있어요.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엄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고개를 돌릴 새도 없었다. 아저씨의 팔에 안겨 발버둥치던 나는 갑자기 공중으로 살짝 뜨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나를 안고 있던 아저씨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엉덩방가를 찧었다. 아팠지만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때문이었다. 엄마였다. 까만 상복을 입은 엄마가. 평소에는 조용하고 부드럽기만 하던 우리 엄마가 그 아저씨의 얼굴을 향해 다시 한번 주먹을 날리고 있었다. 퍽! 또다시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엄마의 주먹이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엄마도 아저씨와 함께 쓰러질 것만 같았다. 아저씨는 나를 즉시 놓아버렸고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엄마는 멈추지 않았다. 아저씨가 바닥에 쓰러지자 엄마는 그 위로 올라타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엄마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였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섭도록 이글거리는 불꽃 같았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어. 엄마는 거의 울부짖듯이 소리치며 아저씨를 때렸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팔을 들어 자신을 방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닥에 누워 엄마의 주먹을 그대로 맞고 있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더 무서웠다. 그때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삼촌들과 사촌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엄마를 말리기는커녕 쓰러져 있는 아저씨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모두가 분노에 찬 얼굴로 그 아저씨를 때리고 또 때렸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엄청난 폭력의 현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과 뼈가 부딪히는 듯한 끔찍한 소리들이 뒤섞여 귓가를 때렸다. 어른들은 왜 저렇게 화가 난 걸까? 저 아저씨가 나한테 뭘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그네를 타고 싶었고, 아저씨는 나를 도와줬을 뿐인데,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이렇게까지 맞을 일인가 싶었다. 어쩌면 저 사람들은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슬픈 마음을 저 아저씨한테 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엄마도 삼촌들도 모두들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렇게 누군가를 때리는 건 나쁜 일 아닌가. 유치원 선생님은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엄마는 아저씨를 때리는 것을 멈췄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다. 엄마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를 번쩍 안아 올렸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지만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의 옷에서는 땀 냄새와 함께 희미한 피 냄새 같은 것도 나는 것 같았다. 엄마는 나를 안고 다시 장례식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엄마의 어깨 너머로 여전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맞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았다. 아저씨는 미동도 없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이후의 일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엄마는 차에 탈 때까지 나를 계속 안고 있었고, 차 안에서는 한참 동안 나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다. 나는 엄마의 등을 토닥여주고 싶었지만 작은 손으로는 그 큰 슬픔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냥 아주 무서운 꿈을 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면서 나는 아까 그 놀이터의 그네를 생각했다. 처음에는 정말 즐거웠는데, 하늘을 나는 것처럼 신났는데, 그 순수했던 느낌이 얼마나 빨리 사라져버렸는지,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그때의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저 엄마의 품에서 느껴지는 떨림만이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려줄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라디오도 켜져 있지 않았고, 엄마는 운전하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끔 백미러로 엄마의 얼굴을 훔쳐보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텅 빈 것 같은 눈빛만이 보일 뿐이었다. 아까 장례식장에서 나를 끌어안고 울던 그 격렬함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의 엄마는 마치 방금 아주 힘든 일을 끝낸 사람처럼 지쳐 보였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까만색 상복은 여전히 불편했고 엉덩방가를 찧은 곳이 살짝 아팠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건 아까의 일들이었다. 그네를 밀어주던 아저씨, 갑자기 시작된 술래잡기, 그리고 엄마의 무서운 주먹과 사람들의 고함 소리.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서 머릿속을 맴돌았다. 왜 아저씨는 나를 차에 태우려고 했을까? 엄마는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아저씨를 때렸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같이 아저씨를 때렸을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았지만 엄마에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의 엄마는 내가 아는 엄마가 아닌 것 같았다. 너무 슬프고, 너무 화가 나 있고, 너무 지쳐 보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할까봐 겁이 났다. 한참을 가다가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나쁜 사람이야. 엄마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엄마가 내 말을 못 들었나 싶어 다시 물어보려던 참이었다. 그때 엄마가 아주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아주 나쁜 사람이야. 더 이상 질문은 없었다. 엄마의 단호한 대답에 나는 그냥 입을 다물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나쁜 사람이겠지. 하지만 왜 나쁜 사람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나한테 그네도 밀어주고 같이 놀자고도 했는데, 물론 마지막에는 조금 무서웠지만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 엄마가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말하면 안 되는 걸까? 또 다른 물음표가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냥 알겠다고 대답했다. 엄마 말을 잘 들어야 착한 어린이니까.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나를 먼저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니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지만 팔과 다리에 남은 덤불에 긁힌 자국들이 따끔거렸다. 엄마는 약을 발라주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딸 놀이터에서 또 험하게 놀았구나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을 텐데, 저녁 식사 시간에도 엄마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해주셨지만 엄마는 그저 내 앞에 놓인 밥그릇만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밥을 깨작거리며 엄마 눈치를 살폈다.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슬픈 건 알겠지만 오늘따라 엄마는 더 힘들어 보였다. 어쩌면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몰래 빠져나가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이었다. 엄마는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었다. 그리고 내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었다. 사랑한다, 우리 딸.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팔을 뻗어 엄마의 목을 꼭 안았다. 엄마의 품에서는 여전히 희미하게 땀 냄새와 어쩌면 먼지 냄새 같은 것도 났다. 하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도 더 포근하고 안전하게 느껴졌다. 이 엄마, 미안해. 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는 나를 더 꽉 안아주며 말했다. 네가 왜 미안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아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엄마가 나를 안고 등을 토닥여주는 동안
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네를 타던 즐거운 순간, 아저씨의 이상한 행동, 엄마의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감.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파란색 자동차와 야구 모자를 쓴 아저씨의 얼굴이 떠올랐고, 엄마의 고함 소리가 귓게 맴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잡으러 올 것만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나는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네를 타고 있었다. 처음에는 즐겁게 하늘을 날았지만 어느 순간 그네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높이, 더 빠르게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 멀리 아주 작게 보이는 장례식장과 엄마, 그리고 나를 향해 손짓하는 듯한 야구 모자를 쓴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끝없이 올라가는 그네 위에서 공포에 질린 채 아래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그네를 타지 못했다. 그날의 일은 내 어린 시절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동안 나는 낯선 어른들을 보면 괜히 엄마 뒤로 숨었고, 혼자서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특히 놀이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높이 솟아오르던 그네의 짜릿함은 어느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공포로 변해버렸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만 보면 심장이 멋대로 뛰곤 했다. 엄마는 그날 이후로 내게 과도할 정도로 신경을 썼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였고, 잠시라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 얼굴로 나를 찾아다녔다. 그날 장례식장에서의 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다. 마치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서 지워야 할 비밀처럼 그렇게 묻혀버렸다. 나 역시 엄마에게 더 이상 그날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다. 엄마의 슬픈 눈빛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중학생이 되었고, 또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린 시절의 그 끔찍했던 기억은 흐릿한 사진처럼 기억의 저편으로 밀려나는 듯했다. 물론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고, 뉴스에서 어린이 유괴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남들보다 더 가슴 졸이곤 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내가 유난히 겁이 많은 아이였고, 그날 우연히 조금 무서운 경험을 했을 뿐이라고 애써 생각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대학생이 되어 첫 방학을 맞아 집에 내려와 있을 때였다. 엄마와 나는 늦은 저녁 거실에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날따라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 내가 어렸을 때 귀여웠던 모습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다. 엄마, 혹시 기억나? 내가 6살 때 할머니 장례식 날 놀이터에서 이상한 아저씨 만났던 거. 엄마는 차를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괜한 이야기를 꺼냈나 싶어 후회가 밀려왔다.
엄마에게 또다시 아픈 기억을 상기시킨 것 같아서. 기억나지? 어떻게 잊겠니? 그날을.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가시지 않은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는 듯 했다. 그때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 아저씨가 그냥 나랑 놀아주려고 했던 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도 했거든. 내 말에 엄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엄마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네가 너무 어려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해줘야겠지. 엄마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내가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무서운 진실이었다. 그때 우리 동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흉흉했었어.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하얀색 승합차를 조심하라는 이야기가 엄마들 사이에 파다했고 뉴스에서는 연일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어. 어떤 아이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아이들은 아주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지. 엄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엄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날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지.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내 전부였던 엄마를 잃었는데 바로 그날 내 딸까지 잃을 뻔했던 거야. 엄마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네가 놀이터로 사라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아이니까 지루해서 잠깐 한눈 파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네가 보이지 않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구나. 사람들에게 너를 봤냐고 물으며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지. 그러다 저 멀리 놀이터에서 네가 어떤 남자와 있는 걸 봤어. 처음에는 그냥 다른 조문객이 너랑 놀아주는 건가 싶었지.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매만졌다. 그런데 그 남자가 너를 데리고 차 쪽으로 가는 걸 봤어. 네가 우리 차가 아닌 낯선 파란색 차로 향하는 걸 보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지. 그 남자가 너를 데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걸. 그때 엄마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오직 내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 만약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늦었더라면. 엄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작게 들썩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으로 다가가 가만히 엄마의 등을 쓸어주었다. 엄마의 등은 그때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엄마의 그 격렬했던 분노, 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 그리고 그 이후로 나를 과잉보호하다시피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내 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터져나온 엄마의 처절한 모성이었던 것이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때 나를 구해줘서. 내 목소리도 어느새 잠겨 있었다. 엄마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니까 당연한 거였어. 그날 밤, 나는 아주 오랜만에 그네를 타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공포에 질려있기만 한 꿈은 아니었다. 꿈속에서 나는 여전히 높이 그네를 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저 아래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어떤 위험이 닥쳐도 엄마는 항상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의 기억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운 단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낸 엄마의 강인한 사랑을 동시에 깨닫게 해준 내 인생의 중요한 한 조각이었다. 그네의 순수했던 즐거움이 얼마나 빨리 공포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나를 구해낸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날의 기억을 곱씹었다. 6살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았던 파편적인 공포와 혼란은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 그림은 여전히 섬뜩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뜨거운 사랑과 용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내게 큰 위안을 주었고 과거의 상처를 어느 정도 아물게 하는 힘이 되었다. 하지만 그날의 경험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마치 오래된 흉터처럼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도 문득문득 그 존재감을 드러내곤 했다. 특히 세상의 어두운 면을 마주할 때 그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졌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생각보다 세상이 그리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 번 깨달았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흉악한 범죄들이 끊이지 않았고 때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악의와 마주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을 때면 괜스레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낯선 사람이 과도한 친절을 베풀면 일단 경계부터 하게 되었다. 아마도 내 안의 6살짜리 아이가 여전히 그날 놀이터에서의 공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볼 때면 더욱 그랬다.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다가도 문득 그 아이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한순간의 부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쉽게 배신당할 수 있는지 나는 너무 일찍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유난히 걱정하는 어른이 되었다. 길을 잃은 아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아이를 혼자 둔 부모를 보면 나도 모르게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다. 가끔 친구들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차마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대부분의 친구들에게 어린 시절은 그저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내게는 그 기억의 한 구석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박힌 그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혹은 친구들이 나를 너무 예민하거나 불행한 사람으로 볼까봐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종종 적당히 웃어넘기거나 다른 화제로 돌리곤 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내게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일찍 세상의 이면을 보았고 그로 인해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나름의 깊이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선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얼굴 뒤에 무서운 악의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나를 더욱 신중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또한 나는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깨달았다. 그날 엄마가 보여준 용기는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등불처럼 남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아갈 힘을 주었다. 엄마는 그저 나를 낳아준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전사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곤 했다. 가끔 그 파란색 자동차와 야구 모자를 쓴 남자에 대해 생각할 때가 있었다.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역시 누군가의 아들이고 어쩌면 누군가의 아버지였을지도 모른다. 어떤 삶이 그를 그런 끔찍한 범죄로 이끌었을까? 물론 그의 행동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역시 거대한 악의 시스템 속 작은 부속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미치면 마음이 복잡해지곤 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어떤 이유로도 어린아이를 향한 폭력과 악의는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 언젠가 내가 엄마가 된다면 내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의 아름다운 면만을 보여주고 싶다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내 아이가 나와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켜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날 놀이터에서의 기억은 이제 내게 단순한 공포나 트라우마가 아니다.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나를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전히 그네를 보면 심장이 살짝 내려앉기도 하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를 보면 나도 모르게 시선을 피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 앞에서 마냥 움츠러들지만은 않는다. 나는 살아남았고 엄마의 사랑 덕분에 잘 자랐으며 앞으로도 씩씩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날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뒤를 따르겠지만 나는 그 그림자를 끌어안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 끔찍한 경험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발견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일지도 모른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 위로 수많은 새로운 경험과 추억들을 겹겹이 쌓아주었다. 나는 그 기억을 마음 한구석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평범하고도 분주한 어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았고 야구 모자나 파란색 자동차를 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나는 내가 그 트라우마를 잘 극복했다고 혹은 적어도 잘 다스리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나는 회사 동료의 어린 딸아이 돌잔치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즐거운 수다,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공인 아기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가득한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한 자리였다. 돌잡이가 끝나고 잠시 담소를 나누던 중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식당 바로 옆에는 작은 공원이 딸려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이들을 위한 아담한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네, 미끄럼틀, 시소, 내 어릴 적 기억 속에 박제된 그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몇몇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놀이터는 원래 저렇게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어야지. 내 기억 속의 그곳처럼
공포와 불안이 서려 있는 곳이 아니라 바로 그때였다. 한 남자아이가 혼자서 그네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이는 그네에 앉아 혼자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나 혼자 힘으로는 그네를 높이 띄우지 못하고 있었다. 아이는 몇 번 끙끙대더니 이내 시무룩한 표정으로 그네에서 내려오려고 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아이에게 다가갔다. 야구 모자를 살짝 눌러 쓴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아이에게 무언가 말을 건네는 듯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자는 아이의 등 뒤로 가서 그네를 밀어주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주변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갑자기 아득하게 멀어지고 오직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다. 시간은 마치 느린 화면처럼 흘러갔고 내 눈앞에는 현재의 놀이터 풍경 위로 오래전 그날의 기억이 겹쳐 보였다. 야구 모자를 쓴 남자, 혼자 그네를 타던 아이,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와 그네를 밀어주는 모습. 내가 밀어줄까? 환청처럼. 그때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리는 듯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니야. 저건 그냥 평범한 아빠와 아들일 뿐이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지만 내 몸은 이미 과거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떨리는 눈으로 창밖의 남자를 주시했다. 남자는 아이를 아주 높이 즐겁게 밀어주고 있었다.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하늘을 향해 발을 뻗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정상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남자의 모든 움직임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아기가 있을 것만 같았고 언제라도 그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멈춰야 해. 내가 가서 막아야 해. 그런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리가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6살짜리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괜찮으세요, 씨? 옆자리에 앉아있던 동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제야 나는 내가 잔뜩 굳은 채 창밖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창밖의 놀이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남자는 여전히 아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그때 남자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나는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때 우리 동네, 아니 우리나라 전체가 흉흉했었어. 어린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지. 그리고 그날 엄마가 나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도. 그래, 나는 더 이상 6살짜리 무력한 아이가 아니다. 나는 어른이고 이제는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저 남자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나는 망설이지 않고 아이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섣불리 행동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다. 창밖의 풍경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남자의 옷차림, 표정, 행동, 아이와의 관계, 주변의 다른 사람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했다. 아이는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았고, 주변에는 다른 가족들도 많이 있었다. 내가 만들어낸 공포의 환상 외에는 아무런 위험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아이는 그네 타기가 지쳤는지 남자에게 내려달라고 했다. 남자는 웃으며 아이를 그네에서 내려주었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 다른 쪽으로 걸어갔다. 아이스크림 가게 쪽이었다. 그들의 뒷모습은 더없이 다정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그들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나는 과거의 악몽 속을 헤매다 돌아온 기분이었다. 돌잔치는 여전히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마주한 과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생각해도 그 기억은 여전히 내 안 어딘가에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처럼 그저 공포에 질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했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으며 결국에는 그것을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성장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어쩌면 트라우마라는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저 우리가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 때로는 이렇게 예기치 않게 불쑥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강해지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것이다. 돌잔치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나는 그날 놀이터에서 느꼈던 강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되새김질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덧난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내가 그 기억으로부터 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날의 일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리고 단단하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좌절감을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을 주기도 했다. 내가 겪었던 감정들이 그저 예민함이나 유난스러움이 아니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반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강렬한 감정의 파도를 나름의 방식으로 헤쳐나왔다는 사실이 작은 자신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더 이상 이 기억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었다. 언제까지고 과거의 그림자의 발목 잡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엄마에게 모든 진실을 듣고 난 후에도 나는 이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온전히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그날의 공포는 그저 어릴 때 잠깐 무서운 일을 겪었어 정도의 막연한 이야기로만 전달되었을 뿐이다. 어쩌면 나는 두려웠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 상처를 드러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할까봐 혹은 나를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나약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릴까봐 그래서 나는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택했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날 놀이터에서의 예기치 않은 경험은 내게 더 이상 숨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내 안의 6살짜리 아이는 여전히 위로받고 싶어 했고, 어른이 된 나는 이제 그 아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줄 때가 된 것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남자친구인 지훈에게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우리는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고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던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이었다. 그는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주말 저녁 우리는 단골 카페의 조용한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감쌌지만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지훈아, 내가 너한테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그리고 담담하게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머니의 장례식, 지루함을 피해 찾아간 놀이터, 친절하게 그네를 밀어주던 낯선 남자, 그리고 갑작스러운 공포와 엄마의 필사적인 구조까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는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끔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6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날의 풍경과 감정들이 되살아나면서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지훈은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가끔 안타까움과 슬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에 어떤 해방감을 느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카페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마른 입술을 깨물었다. 정말 무서웠겠다, 서연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내 차가운 손끝으로 전해져 왔다.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고 대견해.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동안 괜찮은 척 강한 척했던 모든 방어막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동정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오직 따뜻한 이해와 깊은 공감만이 느껴졌다. 내 엄마도 정말 대단하시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을까? 엄마 덕분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큰 힘이 되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러 왔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가슴에서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누군가에게 내 상처를 온전히 드러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경험은 생각보다 훨씬 더 치유적이었다. 혹시 그 일 때문에 지금도 힘든 게 있다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도 괜찮아. 내가 다 들어줄게. 지훈의 말에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가끔씩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 기억 앞에서 덜 움츠러들게 되었다. 나에게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기억이 더 이상 나만의 비밀이 아니라는 사실이 큰 용기를 주었다. 침묵을 깨고 내디딘 한 걸음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더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나는 이제 그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 또한 나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에게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은 것은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과 같았다. 신선한 공기가 내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어둡고 눅눅했던 마음 한 구석이 햇살에 보송보송하게 말라가는 느낌이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과거의 무게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다. 그 후로 나는 의식적으로 내 감정과 기억을 더 솔직하게 마주하려고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가끔씩 그날의 그림자가 불쑥 찾아와 나를 흔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지훈에게 털어놓거나 혹은 스스로에게 괜찮다. 너는 이미 그 시간을 잘 견뎌냈고 지금은 안전하다라고 다독여 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내 일상에 가져다 준 평온함은 결코 작지 않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지훈과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스한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서져 내렸고, 꽃들은 저마다의 색깔을 뽐내며 만개해 있었다. 공원 한쪽에는 어김없이 작은 놀이터가 있었고, 아이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놀이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살짝 내려앉거나 나도 모르게 긴장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날따라 나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오히려 그네를 타며 하늘 높이 발을 뻗는 아이의 모습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발견했고, 미끄럼틀을 타며 내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에서 경쾌함을 느꼈다. 지훈이 그런 나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물었다. 괜찮아. 나는 그를 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응, 괜찮아. 정말로.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한 아이가 혼자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날 뻔했지만 곧바로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 아이를 다독이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았다.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잠시 칭얼거리더니 이내 눈물을 닦고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하고 아이들은 연약하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지키려는 사랑과 보살핌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그 평범한 광경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인할 수 있는지 나는 내 삶을 통해 이미 경험하지 않았던가. 예전에는 저런 모습을 보면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 다가오지 않을까? 저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부터 앞섰는데 오늘은 그냥
아이들이 참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먼저 드네. 내가 조용히 말하자 지우는 내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네 마음속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겠지. 그리고 네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나는 알아. 그의 말은 늘 그랬듯 따뜻했고 내게 큰 힘을 주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에게 기댄 채 봄날의 평화로운 풍경을 즐겼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별한 용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엄마, 나 오늘 공원에 갔었는데 애기들이 그네 타는 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딸, 이제 그네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응, 이제 괜찮아. 그리고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네 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 거겠지. 항상 고마워, 엄마. 전화로나마 진심을 전하자. 엄마는 잠시 말이 없으셨다. 그리고는 조금 잠긴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엄마가 더 고맙지. 우리 딸, 그렇게 잘 커줘서. 우리는 그 후로도 한참 동안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거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해받는 경험은 나뿐만 아니라 어쩌면 엄마에게도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안다. 그날의 기억은 내 삶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역사의 일부이고 지금의 나를 만든 중요한 조각 중 하나이다. 하지만 더 이상 그 기억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갇히지 않고 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내 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많은 날들이 있고 그 길 위에서 나는 또 다른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할 것이다. 어쩌면 또다시 예기치 않은 시련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내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6살 어린 소녀를 지켜냈던 엄마의 강인한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내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처럼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짐했다.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 숨지 않겠다고. 내 삶의 그네를 다시 힘껏 밀어 저 별들처럼 반짝이는 순간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그 길 위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그것이 바로 그날의 공포를 이겨내고 살아남은 내가, 그리고 나를 살게 한 모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일 테니까.